앞에서 이제 해외 국채하고 크레딧 전략에 대해서 들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채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채권 시장의 약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금리 변동성도 굉장히 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간 전망을 작성하면서 제목조차도 짓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지원 홀더 라인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내년도 전망이 좀 녹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선을 지키자라는 건데 긴축도 그렇고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도 일정 부분 선을 좀 지키자라는 뜻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홀더 라인의 또 다른 뜻에는 버티자라는 의미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제가 내년도에 그리고 있는 기본 금리 전망은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높을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하락 추세가 명확해지는 구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특히 1분기 때까지는 다소 조금 부침이 있는 장세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버텨보자라는 이 흐름들이 조금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기본 금리 전망에서 상반기 변동성 장세, 하반기 금리 하락 추세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세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채권 시장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한국 경제 성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 등 내년도에 2.2%, 그러니까 2%가 넘는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연간 1.7%의 부진한 성장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도 수출의 개선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는 지금부터 좀 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수출이 반등을 하면서 성장 기여도를 높일 거다라는 측면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은행보다 부진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수, 특히 민간 소비에 대한 부진을 우리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민간 소비가 다소 조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드 실적도 좀 보게 되면은 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 품목에서의 카드 실적액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내년도에도 계속 부진한 흐름을 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 이하의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그 흐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좀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금리 하락을 이끄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성장세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경로를 고려했을 때 상반기 1분기 때까지는 금리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하락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부터 계속 미국을 따라갔었던 국고채 금리의 흐름이 다소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력이 내년도에 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2022년도부터 높아져 있는 미국 금리의 영향력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다소 조금 정체적인 상태를 보이더라도 한국 국고채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에 대한 국고채 금리 민감도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bp 움직일 때 한국 국고채 금리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2022년도 이후로 추정한 민감도입니다. 0.8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가 10bp가 올라갔을 때 한국도 8bp 이상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된 이유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서 한국 역시도 통화 긴축을 가파르게 가져간 영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성장 흐름에서 한국 역시도 양호한 성장세를 다소 조금 보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한국도 미국보다는 좀 낮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과거보다 높은 물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 국고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이 동조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이 제일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마냥 미국만을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마냥 미국만을 추종할 수 없는 정책 환경이 내년도에는 도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그리고 가계 기업 모두 미국과 다르게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00조 원에 가까운 정부 부채 사이즈가 늘어난 측면들도 있고요. 조달 금리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는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수 실적은 어떨까요? 법인세를 깎아줬고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수도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도 줄어들고 거기에서 이자 상환 부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상 고금리를 장기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부담이 높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계하고 기업 대출의 증가폭입니다. 가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기업 대출은 가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는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이니까 과거보다는 대출의 건전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반박은 할 수 있지만 보통의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생계의 자금을 위한 신용대출도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계부채는 절대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고금리를 유지함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가계 그리고 기업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 통화 긴축을 계속 쫓아가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잠재 성장률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계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5년도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벌써 7년 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역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일으킬 거고 잠재 성장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그렇게까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착안을 하면은 통화 정책 그리고 장기물 중심의 금리의 차별화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는 측면에서 글로벌이 통화 긴축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주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총재도 걱정하고 있는 이 잠재 성장률 하락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한국이 계속적으로 미국만 쫓아가는 정책과 그리고 시장 금리의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이제 과거 수준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장기물 중심의 금리 하락세가 미국보다 먼저 나타날 가능성들도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수급은 어떨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 금리 하락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구간일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수요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국고채 월간 순매수 규모입니다. 주황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 그래프는 국고 3년하고 10년의 월 평균 값인데요. 확실히 금리가 변동성이 커지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다소 줄이는 모습들을 지난해에 우리가 좀 볼 수는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다시금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변동성에 외국인들의 수요는 덜 민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70% 이상은 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중앙은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같은 연기금 투자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도 9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WGBI 편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중장기 국채 중심의 투자 확대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적으로 3조 원 내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 증가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WGBI의 지수 내에 기관물 비중을 보게 되면은 45%가 3에서 10년 구간에 몰려 있다라는 점을 좀 보게 되면은 앞으로 WGBI와
GPI와 관련되는 외국인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절반가량은 중장기물에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2분기 후반부터 조금씩 더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기대를 해보면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은 더 먼저 움직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내년도 장기채를 조금 더 늘리는 구간들은 2분기 중반부터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반기 때 금리 하락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우리 기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장기채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펼쳐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년도 우리나라 기관 수요는 어떨까요? 사실 보험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을 때 국내 기관들의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것은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우리가 가게 되는 측면에서는 국내 기관들의 수요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리 변동성이 완화되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기관들 역시도 수요가 대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증가를 기대하면서 금리 하락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특히 1분기 때까지는 연준 통화 정책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구간인데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서는 미국 금리의 영향력은 조금은 더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금리도 변동성이 높은 구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에 대한 의심은 국내외 악재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의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2분기를 넘어서 하반기로 갈수록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는 확신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부진한 성장 흐름을 감안을 해야 되고 WGBI와 관련되는 외국인 수요 증가 그리고 거기에서 개선될 수 있는 국내 기관들의 수요 증가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채권을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측면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 측면에서도 장기채를 많이 좋아하시죠. 그 측면에서 보면은 2분기 중반 이후가 장기채를 늘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시장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크레딧물에 대한 금리 레벨은 높아져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보다 평균 80bp 이상씩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의 레벨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크레딧물을 절대적인 금리 매력을 고려했을 때 투자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올 한 해 동안에도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우려들이 실현화되지 않았었고 그 측면에서 보면은 크레딧물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금리 레벨이 높고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해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큰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잔존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좀 계속적으로 잔존을 하는 것 같고요. 올 한 해 동안에도 부동산 PF와 관련되는 우려 그리고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 확대 그런 거에 따른 펀더멘털 저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연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내년도에도 크레딧 시장은 비우량물보다는 우량물 중심의 투자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절대적인 금리 매력들은 계속적으로 좀 존재하지만 산적해 있는 우려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여전히 우량물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공사채와 은행채와 같이 초우량물에 대한 발행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좀 많이 발행을 하게 될 때는 회사채들의 수요를 구축할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우량물, 공사채하고 은행채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좀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EDF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예상 부도 확률을 계산을 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하고 연동이 되는데 확실히 끝에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EDF 부도 확률은 6개월 가량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크레딧 스프레드는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은 내려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다소 조금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시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둔화와 높은 이자 부담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저하시키는 요소이고, 이것이 내년도에 고금리가 장기화가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따라 보면 부도 확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다시 EDF 부도 확률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우리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크레딧물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채, 최근에 전세 사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그의 대위 변제 및 회수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그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발행 확대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공사채 만기 도래 규모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올해는 53조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78조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공사들이 대부분이 자금 조달 압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만기 도래되는 부분들에서 차안 발행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 그것이 25조 원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사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공사채가 최우량물로 손꼽히는 곳인데, 얘네들의 발행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크레딧물을 담는 투자자들도 이들을 먼저 소화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회사채들은 다소 조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은 은행채들의 만기 도래 규모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70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은행채 발행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 대출이 은행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은행채 차환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기업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순발행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채에 이어서 은행채까지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채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줄이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채는 어떨까요? 내년도의 만기 도래 규모는 상반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행물이 좀 늘어나는 이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금리 레벨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규 발행물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행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다소 조금 약화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성장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예상대로 하반기 두 차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고채를 먼저 선호할 가능성들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회사채는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은 더 크레딧 스프레드의 하단이 막히면서 선호도가 다소 조금 약화가 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고, 4분기에서 연말로 가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서 크레딧 회피물에 대한 심리가 2분기 때부터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는 지금보다 스프레드는 다소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자금 집행의 수요가 있고 신규 회사채물의 발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연초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근데 과거보다는 연초 효과가 좀 짧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좀 짧은 수준으로 좀 나올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은 기업 펀더멘털 저하, 거기에 따른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조금 약화되는 구간,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국고채 금리가 먼저 내려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구간을 우리는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금리 레벨이 높아서 투자에 대한 매력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적해 있는 우려들을 고려했을 때는 비우량물보다는 우량물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크레딧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채권에 대한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장이 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항상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좋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